옛날 옛적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임금은 이름도 신분도 숨긴 채 반비를 피해 우연히 들어간 곳은 노파와 처녀가 사는 누추한 집이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보리죽 한 그릇을 받아든 임금의 눈에 처녀의 머리에 꽂힌 은비녀가 들어왔습니다. 매화 문양이 새겨진 그 비녀. 임금의 손이 멈췄습니다. 10년 전 구하지 못한 여인의 비녀였습니다. 이 하룻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월야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먼 옛날 영조 임금께서 재위하시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탕평의 이름 아래 조정이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성저 심리 밖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세금은 거듭 무겁게 내려앉고 군역은 젊은이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었지요. 한성부 남쪽 끝 성박 누추한 골목에는 기와집 하나 없이 초가만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장씨 노파와 손녀 연하가 둘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나이 60이 넘어 허리가 굽었으나 마음만은 곧았습니다. 손녀 연하는 21살의 처녀로 얼굴은 수수했으나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지요. 두 사람은 삭바느질과 콩나물 장사로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연하의 머리에는 늘 매화 문양이 새겨진 은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낡았으나 품격이 느껴지는 그 비녀는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연하의 어머니는 10년 전 억울하게 옥사했고 그 비녀만이 남아 딸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었지요. 연하는 그 비녀를 만질 때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연하야, 이것을 잘 간직하거라.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올 것이다. 두 사람이 사는 집은 초라했으나 대들보만큼은 오래된 느티나무로 만들어져 50년 넘게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딘 그 대들보에는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으나 아직은 집을 지탱하고 있었지요. 마치 이 집안이 겪은 시련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 영조 임금께서는 밤마다 깊은 고민에 잠겨 계셨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탕평이 이루어졌다 아뢰었으나 임금의 귀에는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지요. 백성들이 정녕 무엇을 바라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임금께서는 10년 전부터 마음에 한 가지 짐을 지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아직 세자였을 때 국문 밖에서 밤마다 울부짖던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애원했으나 세자였던 임금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지방 관아의 일에 궁이 관여할 수 없다며 막아섰기 때문이었지요. 그 노파는 결국 닷새째 되던 날 국문 앞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고 옥에 갇혔던 그 노파의 딸도 며칠 후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녀 출신이었다는 그 여인은 병자를 고치다가 도리어 독살자로 몰렸다고 했습니다. 임금께서는 그때의 무력함을 평생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비 내리는 밤 임금께서는 몰래 궁을 빠져나오셨습니다. 수염을 단정히 가리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단 한 명의 수행도 없이 홀로 한성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삶을 직접 보고 10년 전 구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밤비는 가늘게 내렸고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통행금지 시각이 되자 아전들이 나와 골목을 돌며 단속을 시작했지요. 임금께서는 처음 겪는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모두가 엎드렸으나 이곳에서는 당신도 한나법을 어긴 자일 뿐이었습니다. 젖은 베옷이 무거워지고 신발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임금께서는 한 골목 끝에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발견하셨습니다. 문은 낡았으나 문설주만큼은 단정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노파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시오?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떠돌이 선비인데 밤비에 갈 곳이 없습니다. 임금께서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씀하셨습니다. 안에서 잠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노파와 젊은 처녀가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아전들이 밤마다 단속을 도는데 낯선 분을 들이면 우리도 벌을 받습니다. 노파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연하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밤비에 내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룻밤만 묵게 해드리지요. 연하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단호했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임금께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방 안은 좁았으나 깨끗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화롯불이 있었고 그 위에 보리죽 솥이 걸려 있었지요. 임금께서는 방 안을 둘러보시다가 연하의 머리에 꽂힌 은비녀를 보셨습니다. 매화 문양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임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비녀였습니다. 10년 전 국문 밖에서 울부짖던 그 노파가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와 비슷했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임금께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변변치 못하지만 죽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연하가 나무 그릇에 죽을 떠서 건넸습니다. 임금께서는 그 죽을 받아 드셨습니다. 궁궐에서 수많은 진수성찬을 드셨으나 그날 밤에 보리죽만큼 따뜻하게 느껴진 음식은 없었습니다. 연하는 임금께서 죽을 드시는 동안 화롯불을 살피며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죽을 드시면서도 자꾸만 그 비녀의 시선이 갔습니다. 매화 문양 아래 무언가 글씨가 새겨진 듯 했으나 이 거리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가끔 멀리서 아전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파는 불안한 얼굴로 문틈을 살피다가 돌아와 앉았습니다. 임금께서는 죽그릇을 내려놓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밤이 새면 떠나겠습니다. 밤비가 그치길 바랍니다. 선비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잠시 말을 아끼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몸입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보고자 길을 나섰지요. 선비님의 말씀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글을 많이 읽으신 분 같습니다. 연하의 말에 임금께서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담겨 있었지요. 그때 대들보에서 미세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대들보는 우리 집의 뼈입니다. 50년을 버텼으나 이제는 금이 가고 있지요.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연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임금께서는 대들보를 바라보셨습니다. 가느다란 금 사이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집안이 견뎌온 시련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집은 무너져도 사람은 버텨야 합니다. 그대들은 잘 버티고 계십니다. 임금의 말씀에 연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10년 전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는 할머니와 둘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뿐이지요. 어머니는 어찌 돌아가셨습니까? 임금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오나 이제는 말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연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리에 꽂힌 비녀를 가만히 만졌습니다. 임금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로 혹시 이 처녀가 그때 그 의녀의 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노파는 방 한쪽에 자리를 펴주었습니다. 임금께서는 그 자리에 누우셨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아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단속을 하고 있었지요. 연하와 노파는 긴장한 표정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아전들의 발소리가 이 집 문 앞에 멈췄습니다.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노파, 문 열어라. 낯선 기척이 들렸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전 둘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탐욕스러웠고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임금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자들이 선량한 백성을 모함하고 억울한 옥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있느냐? 친척 선비가 잠시 들렀습니다.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전은 코웃음을 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임금께서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촛불에 비친 임금의 모습은 비록 베옷을 입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한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입니다. 밤비에 길이 막혀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투에는 자연스러운 위엄이 배어 있었지요. 아전은 잠시 임금을 쏘아보다가 물러섰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도록 하라. 밤마다 여기 골목을 도니 조심하도록. 아전들이 나가자 방 안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노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연하는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아함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 몇 마디 말로 아전을 물러서게 만든 그 기품은 보통 선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평범한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금께서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저마다 짊어진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의 말씀이었습니다. 연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롯불에 나무를 더 얹어 불을 살렸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타오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밖에서 또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군졸들까지 동원된 것이었지요. 아전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이 골목의 집들을 모조리 뒤져라. 수상한 자가 숨어 있을 것이다. 노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번에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임금께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뒷담을 넘어 도망가십시오.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집이 화를 입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집이 혹시 10년 전 그 의녀의 집이라면 당신은 2번이나 이 집을 저버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전색과 군졸 5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방 안을 휘둘러 보더니 임금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냐, 너는? 통행금지 시간에 남의 집에 숨어 있다니 당장 관하로 가자. 아전이 거칠게 말하며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 집을 지키려면 10년 전 하지 못한 일을 바로잡으려면 당신의 신분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임금께서는 연하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머리에 꽂힌 비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연하는 놀란 표정으로
비녀를 빼내어 임금께 건넸습니다. 임금께서는 촛불 가까이 그 비녀를 들고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매화 문양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녀 정씨. 임금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10년 전 국문 앞에서 울부짖던 노파가 머리에 꽂고 있던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당시 궁녀들이 저 노파가 죽은 의녀의 어미라고 합니다. 저 비녀는 중전마마께서 하사하신 것이라 하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어찌 감히 전하 앞에서 아전이 임금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임금께서는 품 안에서 작은 옥패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용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그 옥패는 희미한 촛불에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아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군졸들 역시 그 옥패를 알아보고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임금만이 지닐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금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금중에 있고 내 자리는 백성 위에 있다. 그러나 오늘 밤 나는 한낱 떠돌이로 이 집에 신세를 졌다. 임금의 말씀이 떨어지자 아전과 군졸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노파와 연하 역시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임금께서는 비녀를 손에 쥔 채 연하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이 비녀는 어디서 났느냐?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전하. 내 어미의 이름은 무엇이었느냐? 의녀 정씨였습니다. 본래 궁중에서 중전마마를 모시던 의녀였으나 혼인하여 궁을 나왔습니다. 임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 의녀였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당신이 세자로서 구하지 못한 바로 그 여인의 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말해보거라. 내 어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임금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이 고을에 괴질이 돌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의술을 아신다 하여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전의 아들이 병에 걸렸고 어머니께서 약을 지어드렸으나 그 아이는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전은 어머니를 고발했습니다. 독약을 써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말입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최선을 다해 치료하셨을 뿐인데 아전은 원한을 품고 모함을 한 것이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10년 전 들었던 그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관아에서는 아전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궁중 의녀 출신이라는 것도 오히려 의심을 샀습니다. 궁에서 배운 술법으로 사람을 해쳤다는 누명까지 더 씌워졌지요. 연하는 울먹이며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옥에 갇히셨고 석 달 만에 옥사하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억울함을 풀어달라 궁궐에 가셨으나 궁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닷새 동안 궁문 앞에서 울부짖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임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동궁에서 들었던 그 절규가 바로 이 처녀의 외할머니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힘을 썼더라면, 세자의 신분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구할 수 있었을 두 목숨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가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이 비녀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하야, 이것을 잘 간직하거라.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이 비녀가 내 어미가 누구였는지 증명해 줄 것이다. 연하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임금께서는 그 비녀를 꽉 쥐고 계셨습니다.
10년 전 나는 동궁에 있었다. 임금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궁문 앞에서 울부짖는 한 노파의 소리를 들었다. 그 노파는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애원했으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세자의 신분으로 조정 신하들의 반대를 이기지 못했다. 임금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그 노파가 내 외조모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녀가 내 어미였겠지. 10년 전 나는 세자의 신분으로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 그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 밤마다 그 절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는 그때 그 일을 알고 있었다.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세자는 임금이 아니었고 조정은 한 지방 관아의 일에 궁이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임금께서는 비녀를 연하에게 돌려주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내 어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10년 전 세자로서 하지 못한 일을 이제는 임금으로서 반드시 이루겠다. 임금께서는 무릎 꿇은 아전을 향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골목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사는지 나는 보았다. 세금은 무겁고 너희 같은 자들은 밤마다 횡포를 부린다. 10년 전 의녀 정씨를 모함한 자도 너희와 같은 아전이었다. 이것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더냐? 아전은 땅에 이마를 박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임금께서는 군조를 시켜 아전을 끌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파와 연하를 돌아보셨습니다. 이 밤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보리죽 한 그릇이 나에게는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했다. 더구나 10년 전 내가 구하지 못한 이의 딸이 나를 대접했으니 이는 하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온 한이 이 밤에 풀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임금께서는 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정에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골목의 아전은 즉시 파직되었고 10년 전 의녀 정씨의 옥사는 재심에 들어갔습니다. 임금께서는 친히 승정원에 명하여 당시의 모든 기록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재심이 진행되면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당시 아전은 자기 아들이 괴질로 죽자 그 책임을 의녀 정씨에게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아이가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병이 깊어진 뒤에야 의녀를 불렀으나 아전은 이를 숨기고 의녀가 독약을 썼다고 모함했습니다. 당시 관아의 사또도 아전의 편을 들었습니다. 의녀는 궁중 출신이라 신분이 애매했고 아전은 관아의 실권자였기에 그의 말이 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옥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임금께서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단호하게 조치하셨습니다. 의녀 정씨는 무죄로 판명되었고 그녀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당시 모함했던 아전은 이미 죽었으나 그의 자손들은 관직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또 역시 파직되었고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죄로 벌을 받았습니다. 노파와 연하의 집은 관에서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대들보의 금도 말끔히 보수되었고 튼튼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임금께서는 친히 편액을 써서 내리셨습니다. 정려지가 정절한 여인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봄 연하의 집 마당에는 매화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고르신 나무였습니다. 매화는 이듬해 봄에 활짝 피어났고 그 향기는 온 골목에 퍼졌습니다. 꽃이 필 때마다 사람들은 그 하룻밤의 기적을 떠올렸습니다. 연하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곳에 머물렀던 그 밤, 진실이 드러나고
억울함이 풀렸던 그 새벽을 말이지요. 임금께서는 그저 한 그릇의 보리죽을 얻으러 왔으나 결국 10년 묵은 한을 풀어주고 가신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그 뒤로도 가끔 밤에 궁을 나오셨습니다. 백성의 삶을 직접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임금께서는 그 하룻밤을 떠올리셨습니다. 보리죽 한 그릇과 낡은 이불 한 채로 대접받았던 그 밤, 당신이 진정 백성을 위한 임금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0년 전 하지 못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자 시절의 무력함이 임금이 되어서는 힘이 되었고 그 힘으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임금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권세란 높은 곳에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빛을 발하는 것임을 말이지요. 연하는 그 후 혼인을 했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생 그 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자신의 집 문턱을 넘어 들어왔던 순간, 보리죽을 나누었던 그 시간, 어머니의 비녀가 진실을 밝혀낸 새벽을 말이지요. 그녀는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한 떠돌이 선비가 집에 들어왔고 그가 사실은 임금이었으며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렸는지를 말입니다. 자식들은 또 그들의 자식에게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집도 매화나무도 골목도 모두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만큼은 남았습니다. 신분을 숨긴 임금이 하룻밤을 청했던 집, 그곳에서 일어난 기적과 진실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연하도 노파가 되었고 그녀 역시 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 손녀는 증조할머니로부터 매화 비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비녀는 여전히 은은하게 빛났고 매화 문양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의녀정씨라는 작은 글씨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녀는 그 비녀를 머리에 꽂고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임금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그렇단다. 그날 밤 하늘이 내린 비는 우리 집의 복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복을 내리는 것이었단다. 임금님께서는 10년 전 하지 못하신 일을 바로잡으러 오신 것이었지. 연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득한 그날 밤의 기억이 어려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임금의 얼굴, 보리죽 한 그릇의 따스함, 비녀를 보시던 임금의 떨리는 손, 옥패가 빛나던 순간, 가리고 매화가 피어나던 봄날을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 팔도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백성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금께서 그 하룻밤 깨달으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진정한 통치는 높은 곳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내려가 백성과 함께 숨쉬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에 하지 못한 일이라도 지금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날 밤 이후 한성부의 백성들은 조금씩 나아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전들의 횡포는 줄어들었고 억울한 옥사는 재심의 길이 열렸습니다. 임금께서는 친히 백성의 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셨고 신하들에게 명하여 각 고을의 실장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백성들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믿음, 임금께서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연화의 집에 심어진 매화나무는 해마다 꽃을 피웠습니다. 그 꽃은 마치 하룻밤의 기적을 기억하는 듯 더욱 탐스럽게 피어났습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은 그 집 앞에 모여 매화를 구경했고 그때마다 연화는 그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권위란 높은 곳에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빛을 발하는 것임을 말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라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은 높이 떠 있으나 그 빛은 땅을 비춘다고 말입니다. 임금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 있으되 그 마음은 낮은 곳을 향해야 하는 법입니다. 영조 임금께서 그 하룻밤 배우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권세는 백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진리 말이지요.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이야기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누구를 대하든 낮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권세는 사람을 높이 올리지만 진정으로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지 못한 일, 잘못된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언제든 밝혀질 수 있고 억울함은 언제든 풀릴 수 있습니다. 연화의 집 마당에 피었던 매화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겸손과 배려와 용기의 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곳을 보고 힘이 있을수록 약한 이를 돌보며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잡을 용기를 내는 것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롭게 살라고 말입니다. 영조 임금께서 그 하룻밤을 의롭게 사셨기에 한 집안의 억울함이 풀렸고 한 골목의 백성이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선택 속에서 의로움을 택한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룻밤 임금은 한 그릇의 보리죽을 얻었고 연하는 10년 묵은 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진정한 임금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권력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서는 것임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